놀라운 사실은 아마도 전임 대통령들께서 유럽에 도착할 때 꽤 많이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교민 간담회를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이 벨기에라고 하는 땅에 여기 인적 구성이 좀 특이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벨기에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도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말로 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운 국가. 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일명 정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 제 옆에 앉아 있고요. 오늘의 손님은 박성민 시사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처음이시죠? 네, 정주행 네. 처음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3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서 동포 간담회로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브뤼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스튜디오로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브뤼셀에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브뤼셀 시내 전경 보이시죠? 기업들 그리고 관공서, 빌딩들이 모여 있는 도심의 한 복판입니다. 지금 한국과 여기 벨기에 브뤼셀의 시차 7시간 정도 나고요. 그리고 아까까지 사실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요. 비가 거세게 왔다가 한 차례 지금 그치면서 소강공면에 접어들었고 덕분에 이렇게 맑은 날씨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브뤼셀은요,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유럽연합본부 그리고 나토 본부를 비롯해서 국제기구 250여 개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유럽의 수도라고 불릴만 하죠. 이곳 유럽의 심장 그리고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면서 유럽 순방 첫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저녁 브뤼셀 시내 한 호텔에서 현지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교민들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친근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벨기에를 방문했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교민 간담회를 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동포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아 힘겹게 살던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말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여러분이 기획하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 지원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일부 있겠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세우는 일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한국과 벨기에의 수교 125주년이라 이 대통령의 이번 벨기에 방문이 더 뜻깊은데요. 이렇게 동포 간담회로 첫날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그 외부 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요.
필립 국왕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뤼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영상만 보면은 정말 깨끗하다, 네. 도시가. 맑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의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이 맞습니다. 되네요. 예. 네, 뭐 쨍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뭐 EU, 나토 본부가 있는 정말 유럽의 심장, 수도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4개 지역, 이번 이제 유럽 순방하면서 4개 지역을 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왜 벨기에가 첫 번째 방문지가 됐을까?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심장이죠. 벨기에 브뤼셀은 EU도 있고 또 나토도 있고 이렇게 국제기구, 굵직굵직한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그리고 특히 첫 순방국으로 벨기에 브뤼셀을 선택한 건 이런 이 유럽의 심장으로 직접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유럽의 중심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 순방지 벨기에. 네, 일단 이제 벨기에 좀 특징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지리적 요충지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에서 그 제2의 항구라고 불리는 엔트워프 항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류 산업도 굉장히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화학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클러스터 산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대유럽으로의 어떤 수출 그 활로를 네. 더 넓힐 수 있다라는 경제적 목적 역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이 대통령 집권 1년 차 때 외교 방식을 보면 네. 우방국 중심의 외교가 중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통적 우방국을 탈출해서 대유럽 외교로의 지평을 넓히겠다라는 외교 다변화의 노선 역시도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저도 집에 지구본이 있는데요. 벨기에가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요충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왜 벨기에가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순방 일정을 동포 간담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뭐 저녁 시간인데 불구하고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많은 교민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뭐 기억에 남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인상적인 것은 동포 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벨기에에 안 간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몇 번 방문이 다 있었고 그럼에도 동포 간담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우리가 잠깐 봤을 때 이 교민의 규모 자체, 동포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동포 간담회는 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해서 동포 간담회로 이 시작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민간 외교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셨어요. 그런 만큼 이 벨기에라는 국가에 가서 또 자리를 잡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동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리가 네. 있는 것 자체가 네. 아마 그 지역에 계신 교민분들이나 동포분들 입장에서도 좀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교민들은 이렇게 대통령이 순방이 오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몇 년째 꾹꾹 담아놓은 얘기들 많잖아요. 뭐 칭찬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뭐 부탁도 하고 네. 싶고 지금 화면을 보면은 꽉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 공관장을 주민센터 동장처럼 생각하라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사를 격하시켜서 뭐 미안하다고 전제를 했지만 사실 격하는 아니에요. 뭐 대사가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뭐 네. 사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사소한 것까지 챙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네. 사실 대사관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의지가 됩니다. 그렇죠. 든든합니다. 제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한국 대사관을 지나갔습니다. 네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지만 우산을 빌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대사관이 국민에게는 참 의지가 되는 곳인데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민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라 그런 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국 정상은 첫 만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으로 이 한 벨기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이 한 벨기에 정상회담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특히 이 경제 부분이 많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안토팡이 제2의 그
항이기도 하고요. 네네. EU 내에 또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경제 부분이 주요하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뭐 어떤 정상회담이 안 중요하겠냐마는 오늘 참 네. 얘기할 것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필립 국왕님도 만난다고 네. 합니다. 두루두루.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뜻깊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유럽 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벨기에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뚫리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립 국왕과의 면담은 좀 벨기에 그 정치 체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비례대표제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만 득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해요. 우리나라 아. 정치 체계랑은 좀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들의 어떤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고 정부를 구성할 때 그래서 연립 정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치 네. 구조상.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중심을 잡느냐? 아. 필립 국왕이 중심을 잡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왕을 만나는 것 자체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 국왕을 만나는구나, 사진을 찍는구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완결성 그리고 외교적 완결성을 갖추는 만남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국왕을 만나도 정치적 맥락이 분명히 다르군요. 어떤 국왕은 그냥 상징적인 모습은 존재하시기도 하는데 이 벨기에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잠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재밌어요.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게 많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와플입니다. 아, 예. 내가 먼저 해야지. 선점하셨네요. 선점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네. 사실 규모는 작지만 유럽의 심장이라고 정치적인 그 맥락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사이즈만 보면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사이즈라고 하죠. 네. 두 분은 일단 제가 와플 했으니까 와플 빼고 어떤 거 생각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할까요? 아,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남자이기도 하니까 또 축구도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벨기에는 한때 피파 랭킹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축구 강국입니다. 현재는 세계 9위인데요. 좀 우리 축구 팬들에게 또 벨기에 축구 선수들도 익숙하거든요. 그 김덕배라고 불리는 벨기에 선수가 있는데요. 네, 네. 예,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를 저도 좋아해서 네. 저는 벨기에 하면 사실 축구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축구가 가장 먼저 네. 떠오른다. 우리 평론가님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맥주가 좀 맥주. 떠오르는데 네. 이제 벨기에가 사실은 그 맛있는 게 많기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초콜릿도 유명하기는 한데 그 외에도 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 대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미식의 나라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인구 대비 그런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맛을 잘 아는 국가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벨기에 맥주 맛있다, 유명하다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벨기에 맥주가 1,700여 종이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다양한 맥주라든지 다양한 음식점 뭐 이 외에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릴 때 좀 봤던 플란다스에게가 아, 이제 네. 벨기에와 네.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삶 곳곳에서 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연식이 좀 돼서 스머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스머프 종류별로 다 예전에 캐릭터도 갖고 있었는데 아, 예. 또 뭐 생각나는 거 예를 들어 오줌 싸개 소년 동상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브뤼셀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으로도 봤던데 참 가보고 싶은 곳이죠. 저는 뭐 아직은 못 가봤는데 네. 뭐 이런 오줌 싸개 동상이나 브뤼셀 광장이나 이런 곳들이 또 관광지로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방문해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벨기에 자체 문화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벨기에가 수교를 맺은 게 무려 12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인데 어떻게 시작된 관계인가요, 평론가님? 일단 1901년에 이제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이제 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1901년 3월 23일입니다. 정확히는. 네. 한국과 벨기에 간의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역사를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체결이 된 거는 1901년인데 네.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조약 체결 자체는 진지하게
검토가 됐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1880년대부터 이 한국과의 조약 체결을 벨기에가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다라는 기록이나 초안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그때 당시에 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이나 이런 상황이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이슈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상황들 때문에 그 조약 체결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처음 검토됐을 때 되지는 못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됐다라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보면 이 6.25 사태 때, 그 네. 6.25 전쟁 때 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국가 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500명을 파병을 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혈맹이다. 이렇게도 네.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당시에. 역사가 깊다 싶습니다. 3,500명이면 상당히 많이 파병을 그쵸. 한 거죠.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125주년이면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당시 그 벨기에가 이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할 때 당시 영세 중립국이었다는 점을 이 당시 대한제국이 주목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당시 한성 순보를 보면은 벨기에가 1830년 독립선언 이후에 이 주변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서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국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유럽 평화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그렇게 한성 순보가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이 당시에 이 서구 열강 시대 속에서 그 당시 대한제국이 어떤 네. 고민을 했는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6.25 전쟁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1945년 광복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가장 먼저 승인한 외국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현대사에 있는 뿌리를 살펴보았을 때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줬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다라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고 네. 이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뭐 6.25 전쟁 때의 파병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항상 우리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줬던 국가구나.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이 되어줬던 국가구나라는 그런 역사와 인연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 저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은 걸 또 배우게 됐는데 외환 위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98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 찾아왔을 때도 빠르게 투자 조사단을 꾸려서 방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1998년 당시 우리 정부가 외환 위기를 겪던 그 시절 우리나라에 이 외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투자 조사단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유럽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투자 조사단을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이런 외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 벨기에가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파견을 해서 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뭔가 좀 처음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물론 여러 개 계속 올리고 계십니다. 네. 날마다 뭔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하나씩 올리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BTS를 언급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BTS 유럽 투어를 네.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제 다음 달 초에 BTS가 첫 단독 콘서트를 이제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교류를 얘기할 때 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산업이라든지 경제 부문에서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요즘에 이제 K-팝이 워낙 주목을 받고 K-문화가 주목을 받는 시대이니만큼 이런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BTS의 행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이제 벨기에에서도 공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투어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7월 1일에서 2일에 벨기에 브뤼셀에 BTS가 방문해서 벨기에에서는 첫 번째로 단독 콘서트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1월에 티켓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전석이 이제 매진됐다. 1월에요? 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BTS 복귀 계기로 이 그 벨기에 현장에서는 한글 학교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네. 한국의 문화라든지 아무래도 이게 아티스트를 좋아하면 그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이 있는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으로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현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 지점을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냥 팝송 좋아해서 네. 웅얼웅얼 거리다가 이제 영어를 좀 알게 되고 이런 것처럼 네. 좀 BTS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1월에 티켓 판매 시작해서 전석 매진 이것도 또 하나의 기록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벨기에에서도 K-팝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각국의 문화원을 한국 문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이 운영 중인데요. K-팝 등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한데요. 지난해 이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1편이 상영이 됐다고 하고요. 네. 또 K-팝 그룹 BTS 공연 앞두고 있지만 또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또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벨기에마저 K-팝에 지금 열광하는구나. 상당히 애정이 크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사실은 벨기에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국가잖아요. 네.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일단 이제 K-팝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벨기에에서 K-팝 50년을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도 열린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 단순히 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뭐 BTS라든지 이런 가수들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김민기, 송창식 이런 포크 음악까지도 네. 다루는 그런 전시가 또 열린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이 이런 소식들을 이제 전해주기도 했었는데 이런 만큼 벨기에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외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클래식 면에서도 사실은 벨기에는 좀 눈에 띄는 그 성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3대 음악 콩쿨 중에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콩쿨에서 우리나라 첼리스트 김태현 씨가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하는 그런 약진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런 만큼 이제 저희가 쭉 살펴보면 벨기에 키워드가 뭐 미식,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 무역의 중심지, 네. 어떤 교류나 산업의 중심지가 네. 되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또 문화로서도 굉장히 성숙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또 예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나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국인 첼리스트 김태현 씨 공연 그 모습 수상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가 문화 중심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경제, 무역, 산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화적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양국 교류에 좀 더 부드러운 그 윤활유라고 네. 하나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뭔가 조금 한국과 벨기에가 이 문화 교류 면에서 조금 더 발전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청와대도 이번 그 벨기에 그 방문 기대 성과 중 하나로 미래세대 교류, 이런 문화 교류 등을 꼽았습니다. 네. 특히 미래세대 교류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루벤 대학교 같은 이 벨기에 주요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대학들과 뭐 한국 대학들과 주요 교육기관 사이의 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또 벨기에 안에도 한국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국학이면은 이제 이건 지금 없었던 건데 최근에 어떤 현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K-팝이라든지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어를 비롯해서 네. 또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역사까지 아우르는 네. 그런 그 분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부응하려고 하는 좀 연장선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박 2일간의 벨기에 방문 일정 마지막은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의제들이 오갈까요? 사실은 유럽연합 정상들과 만남은 할 얘기가 정말 방대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경제면은 뭐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런 안전 장치들을 이제 국가에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보 분야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EU와 2024년에 이미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EU 측에서 정보를 뭐 공유를 받겠다, 네. 혹은 마약이나 테러 이런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의 기반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EU로부터 정보를 적절하게 교류를 받고 공유를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역시도 제공할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안보 면에서 그리고 산업 면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즘 사실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파워 게임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발로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외교 상황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G7을 만나고 그다음에 G7 정상들을 만나고 혹은 네. 이 EU 관계자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외교의 다변화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네. 다자주의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게 지금 국제 정세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뭔가 파도가 치면 저쪽에 가서 약간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고 지금 워싱턴발 많은 것들이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유럽, 뭐 중국 이쪽으로 많은 교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외로운 사람들끼리 또 만나는 거죠. 네. 네. 이번 청와대가 EU 정상회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합니까? 이번 EU 정상회의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일단 대유럽 외교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네.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EU 역시도 한국 정상에 8년 만에 방문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U에서 그 EU 본부에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브리핑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할 거라고 EU가 미리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EU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시장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뭐 전자거래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등을 진출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이 마련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2년 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바로 이제 유럽을 가셨기 때문에 뭔가 첫 걸음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겠지만 이번 이제 유럽 순방을 계기로 뭔가 꼭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이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사실 최근 국제 정세가 굉장히 다자주의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패권 싸움이 치열해지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 하나를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참 우리나라가 많이 놓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글로벌 평화 강국으로서의 그런 외교적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이번에 이제 G7을 만나고 그리고 EU의 정상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이 결코 그냥 형식적인 과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대유럽 외교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외교가 전통적 우방국을 넘어서는 어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서의 위상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외교의 아젠다들을 좀 들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정상들과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주행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문기혁 기자 그리고 박성민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